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교육과정과 일본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차례는 2023년 신입생 192학점 적용과 교육과정 유연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과 일본어 교과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Z세대 인식 차이로 본 향후 제2외국어 수요 전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신입생들이 이제 192학점이 적용이 되는데요. 내년 이제 1학년 학생들부터 192학점 적용의 의미와 교육과정 유연화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들의 그 3개년 교육과정 편제를 다 짜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 아마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명고도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내년에 그 신입생부터 학점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수업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3년간 고등학생들이 204단위의 수업을 듣게 돼 있는데요. 이게 192학점으로 준다는 거는 총 12학점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12학점은 교과에서 6학점, 비교과에서 6학점 감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매 학기 교과 1학점, 창체 1학점 그렇게 감축을 해야지만 192학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국영수 교과가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국영수가 가지고 있는 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영수에서 아마 줄어들었을 텐데 뭐 생활교양군에도 영향을 미친 학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예체능이 줄어든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살짝 달라질 거예요. 점점 다양화, 차별화가 가속이 될 겁니다. 또 2025년이 되면 그 1학점, 이제 학점이란 말을 쓰잖아요. 1학점이 그동안은 이제 1단위의 수업이 17주였잖아요. 2025년부터는 16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일수는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그대로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양이 줄어들어요. 2025년부터는요. 그러면 오로지 수업을 다 끝내놓고 방학하기 전까지 학기당 한 주가 그냥 남아버려요. 지금은 16 플러스 1 해가지고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업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2025년부터는 오로지 학교에서 남은 한 주, 1학기 한 주, 2학기 한 주를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학교 자율과정이 또 차별화가 될 거고 그러면서 학교들의 교육과정이 다 틀려질 거예요. 이 192학점 적용이라는 거는 학기별로도 또는 학년별로도 수업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1, 2, 3학년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똑같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내년은 1학년이 수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1학년은 빨리 가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점점 학년별로 수업량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간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면 창체를 운영할 때도 동시에 운영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학교 자율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또 당장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1학년에 학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학업 성취 수준 40점 미만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미수 지도라든 프로그램, 미수 지도 같은 프로그램 등이 많이 실시가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과정 부장으로 올해 이제 회의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 이제 학생들, 신입생들의 이제 192학점 적용을 위해서 교과 시수를 줄여야 되니까요. 교육과정 위원을 2번씩이나 했는데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육부 교육과정 총론을 보면 학생이 3년간 192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학기별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안내는 어떻게 되냐면 192학점으로 고르게 편성하려고 하면 이렇게 학년별로 학기당 32학점으로 6학기를 만들어야지만 19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협의회를 열면서 각 학교에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다 맞췄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과는 학기당 29학점, 비교과, 창체는 3학점 이렇게 맞췄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29가 홀수잖아요. 지금은 학기당 30단위의 수업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기당 29학점으로 맞추면 꼭 한 학점이 남는다든지 뭔가 짝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학점 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붙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3학년의 수업량을 줄이자고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3학년 아이들이 입시조 때문에 2학기엔 거의 수업이 안 되잖아요. 3학년 수업량을 줄이는 게 낫지 왜 1, 2학년을 줄이냐, 이런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뒤늦게 각 교육과정 부장들한테 다 그 안내를 했더라고요. 다시 고르게 줄이라는 말은 학교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줄이라는 얘기, 적당하게 알아서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32로 맞출 필요가 없다.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협의하면서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희 부명고 예를 보여주면요. 처음에 30학점에서 1학점씩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29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다 보니까 국영수에서 시수를 줄여야 되는데 다들 못 줄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수학은 1학년, 영어는 2학년, 국어는 3학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연화할 수 있다. 학교별로, 학년별로 그 수업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학교 형편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해라. 이런 안내를 받고 나서 3학년에서 다 줄였습니다. 저는 3학년에서 영어 줄이고요. 국어를 줄였고요. 그리고 3학년 시수가 수업량이 제일 적어졌어요. 1학년은 29학점, 2학년은 30학점, 3학년은 28학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년 입학생들부터 학교 시간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년 입학생들은 상체까지 해서 주당 32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이 X는 수업이 없는 날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주당 34시간의 수업을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보통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만 6교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7교시를 할 텐데요. 내년 1학년들은 이렇게 6교시 하는 날이 3일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틀이 되고요. 3학년에 갔을 경우 이렇게 6교시 하는 수업이 4일이 됩니다. 학년별로 학사 운영이 달라요.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신입생들 편제를 어떻게 짜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사 운영이 학교마다 이제 달라질 거예요. 뭐 항상 뭐 7교씩 마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학년별로도 이제 수업 시간이, 학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명고등학교는 아직 학사 운영을 뭐 내년도 학사 운영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연말에 이제 회의를 할 때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아예 수요일 날 이 공강 시간을 몰아서 편성을 해가지고요. 1학년은 수업이 오전 수업이 돼요. 1학년. 그리고 2학년은 5교시까지 하고요. 3학년도 오전 수업으로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또 월요일도 6교시고요. 그러면 이 5, 6, 7에 뭐를 하냐면, 물론 밥은 먹고 보내야 되겠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있죠. 공동교육과정하고 주문형 강좌를 요때 편성하면 됩니다. 지금은 7, 8교시에 편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1, 2학년 대상 보통 공동교육과정을 5, 6교시나 6, 7교시에 일과 중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뭐 전문적학습 공동체, 이런 연수, 뭐 교사 동아리, 수업 연구, 이런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어진 학교 중에 뭐 홈베이스도 있고 아이들의 휴게 공간이 있다, 이런 학교들은 이 공강을 올려보내면 돼요. 항상 아이들이 6교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1, 2, 3학년은 공통적으로 7교시에 다 수업을 마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공강을 올려보내면 됩니다. 공강도 수업처럼 편성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 7교시에 맞출 수 있고요. 그 공강 시간에 아이들이 휴게 공간에 가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점제에서 이렇게 학사 운영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저희 학교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시간표인데요. 학점제에서는 선생님들 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택 과목 이동 수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3학년은 거의 다 이동 수업을 하거든요. 본교회 같은 경우는 2학년은 요 색깔 표시 있는 부분이 다 이동 수업이거든요. 반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다 돌아다니거든요, 아이들이. 2학년은 하루 3시간, 3학년은 하루 5시간, 6시간을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반에 있질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학급이 아이들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학급 편성은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같은 3학년 7반이라고 하지만 3학년 7반 아이들을 볼 시간이 1시간밖에 없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아이들은 학급에서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홈베이스라고 그러죠.
교실 한 2개 정도 터가지고 학생들이 휴식 공간,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하거나 뭐 아이들이랑 놀거나 쉬거나 음악 듣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복도, 도서관, 식당 등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휴식할 공간, 어, 공강 시간에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들으셨는지 선생님들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437억 원을 그 지원 예정이에요. 얼마 전에 사업 신청을 받았거든요. 혹시 신청을 하셨나요? 그래서 부명고등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신청을 했어요. 교실 28개를 재구조화 해가지고요. 홈베이스를 학년당 홈베이스 하나씩 만들고, 예전에 신발장이 교실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금 신발장을 안 쓰는데 신발장을 뜯어내고 그 스타벅스나 그 카페에 있는 그 스툴 있죠? 스툴을 박아놓고 창문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제 학교 공간 조성을 하려고 이제 지원 사업을 신청한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그런 데 가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2023년하고 2024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 꼭 학교 측에 얘기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학교 공간 조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학점제가 정착이 되면은 연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대학 수업에서 보통 3학점짜리 수업은 3일을 걸쳐서 수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몰아서 한다든지 2+1으로 이틀에 몰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점이 3학점이나 4학점짜리 수업을 매일 1시간씩 주당 4일에 걸쳐서 또는 3일에 걸쳐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매일 7개의 과목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방금 전 시간표처럼 매번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수업 동선이 상당히 불편하고 아이들한테도 비효율적이거든요. 1시간 끝나고 또 돌아다니고 1시간 끝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학점제에서는 연강이 되게 효율적인데요. 연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0분 수업을 그냥 2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수업 보강이, 어쩔 때 수업이 보강되면 자기 수업이 2시간 될 때가 있죠. 50분 수업을 100분으로 연강하는 연강제가 있고, 75분 수업을 2번, 그래서 1.5학점을 2번에서 3학점 수업을 끝내는 연강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연강을 하면 하루에 아이들이 듣는 과목 수가 줄어들어요. 일단 한 과목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50분 수업을 2번 하는 100분 수업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그래요. 집중하기가. 그래서 대안인 게 주당 3시간짜리 수업을 2번에 걸쳐서 끝내는 겁니다. 1.5시간. 1.5시간에 이렇게 2, 3, 4교시를 가령 이렇게 일본어 회화 1.5시간, 한국지리 1.5시간 만들어 놓고 월요일에 수업을 한번 하고요. 목요일에 또 한 번 1.5시간에 1.5시간. 이렇게 되면 일본어 회화 시간 주당 3시간은 요 한 반은 이틀에 걸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75분은 100분보단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수행평가나 모둠 활동, 실험, 체험, 뭐 다양한 아이들 개인별 지도도 가능하고요. 그건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실제 뭐 이걸 도입한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제 단점은 75분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벨이 울리기 힘들죠. 기존에 50분 수업으로 맞추는 차임벨이 이거에 맞춰서 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 편성, 요거에 조금 이제 뭐 그리고 요걸 또 싫어하시는 선생님들, 교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시행은 힘들겠지만 연강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학점제 연구에서 나와 있고요. 또 왜 연강을 해야 되냐면 연강을 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 2시간 쉬는 시간이 합쳐지기 때문에 20분이 확보가 됩니다. 이 20분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학교 공간을 조성한 홈베이스나 도서관이나 복도에 가서 쉬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빠듯하게 7교시 50분 수업으로 잡아놓으면 아이들은 아무리 학교에서 돈을 들여서 홈베이스를 만들어 놔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전시 공간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는 그 2029 개정 교육과정 올해 11월에 이제 발표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발표가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일본어 교과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개편안은 나와 있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점 배당 기준안을 보면 특징적인 게 국영수 사과,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이죠. 국영수 사과의 필수 이수 단위가 2학점씩 감소가 됐습니다. 이 말은 1학년 때 아이들이 지금 보통 국어, 수학, 영어가 4시간이에요. 1, 2학기 4시간씩 8시간을 듣거든요. 1학년 때,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가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4시간이거나 3시간이거든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이수하면 2, 3학년 때는 아이들을 선택 과목으로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도 아이들이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이기 때문에 2학년에도 문학이나 독서, 영어 1, 2, 수학 1, 2가 학교 지정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뭐 선택을 더 해도 되고 선택을 안 해도 되고 선택하게끔 선택 과목으로 2, 3학년을 모두 편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공통 과목의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들면서 전체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는 자율 이수 학점이 더 커져요. 지금은 학교 지정 필수 이수 학점이 94학점이에요. 94단위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단위가 86단위입니다. 그래서 총 204단위를 아이들이 3년 동안 이수를 하는데요.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들면서 학교 지정 필수 이수 학점은 84.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90학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하라는 의미입니다. 2, 3학년은 선택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라는 의미예요. 결국 국영수 위주의 지나치게 입시 위주 과목으로 편중되었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진로, 적성에 맞게 선택 과목을 늘려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기제 운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학기제 운영이 또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까 영강도 말씀드렸지만 학기제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2학년에 문학, 독서, 수학 1, 2, 영어 1, 2가 학기제예요. 그러니까 1학기하고 2학기 과목명이 다른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선택할 수가 없죠. 다 학교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과 체제 개편안을 보면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적용될 개편안인데요. 1학년도 공통과학 1, 2로 학기제로 만들어 놨어요. 2학년도 1학년 보면 한국사도 1, 2고요. 학기의 교과명이 다르다는 거는 이게 학기제거든요. 지금은 공통국어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1학년에 1, 2학기 그냥 학년제로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학기제로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실제 2학년에서도 하고 있고요. 왜 학기제로 그 학점제에서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게 좋냐면요. 아이들이 학기당 이수하는 과목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학습 부담도 줄고 교과목에 대한 학업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지금 아이들은 학기당 10과목을 듣습니다. 1학년은 11과목, 2학년은 10과목, 3학년도 10과목을 들어요. 총 아이들은 30과목 정도를 듣죠. 거기에다 이제 문학, 독서 이런 거를 과목명이 다르니까 빼보면 한 37에서 38과목을 들어요. 3년 동안. 그런데 학기제로 이렇게 학기제라는 건 일본어 회화 같은 경우, 일본어 원 같은 경우를 1학기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4시간. 지금은 1학년 1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1학기 2시간, 2학기 2시간. 그냥 아예 1학기에 2학년 1학기에 4시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기제로 만들면 아이들은 학기당 8과목 정도, 뭐 7과목 정도 학기당 수업 듣는 과목 수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6과목까지 아이들의 교과목 수는 늘어나요. 그럼 생기부도 엄청 늘어납니다. 과목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대신 학기당 듣는 과목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중은 가능하고요. 당장 학기제는 선택 과목 이동 수업이 많은 3학년부터는 한번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요. 수능 지정 과목도 없어요. 확통, 미적, 기하, 언어와 매체, 협업과 잡문도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택 과목으로 풀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게 바람직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3학년도 국영수 같은 경우는 학교 지정으로 대부분이 지정이 돼 있죠. 이것들을 다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서 3학년부터는 학기제, 예를 들어서 28학점인 경우에는 4학점으로 4, 6에 24죠. 6과목을 만들어 놓고
2과목 정도는 예술 체육 교과를 듣게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벌써 과목 수가 8과목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학기 때는 수능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선택하겠죠. 엄매, 확통, 미적, 기하, 사탐, 과탐. 그리고 2학기 때는 교양 과목이나 예체능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겠죠. 학점제에서는 학기제가 도입되면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 개인별 시간표가 달라지잖아요. 자신들의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경제교육청, 교육부에서 발간한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에 나와 있는 학기제 운영 샘플이에요. 실제로 학기제를 운영하면 편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복잡하게 선을 많이 그어놨잖아요. 이거 선택하면 이건 선택이 안 되고, 여기서 2개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는 1개 선택해야 되고. 학기제를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모든 과목을 풀어놓고 택 7, 택 6 이렇게만 제시하면 돼요. 여기 체육이 있는 이유는 체육은 교육과정 우리 규정상 매 학기에 편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체육만큼은 학기제에서는 이렇게 편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얘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1학기에 7개 선택하고 또 2학기에 또 다른 과목을 7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교사들의 시수가 지금처럼 학년제를 운영하면 학기 초에 편성이 다 되잖아요. 5반이네. 그럼 3, 5, 15, 15, 주당 15시간. 하지만 학기제는 예측할 수가 지금보다는 더 힘들어지죠. 1학기에는 4시간밖에 안 되는데 2학기에 12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기제로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학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어 교과 체제도 지금 8과목인가요? 9과목이 되게 많은데 4과목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선택으로 일본어, 진로 선택으로 일본어 회화, 그리고 심화 일본어, 그리고 융합 선택의 일본 문화 4과목으로 이제 단순화되는데요. 특목고에서는 물론 4과목을 다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고일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일본어하고 일본어 회화만으로 만약에 교사가 1명이라면 충분히 실수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뭐 3학점으로 편성이 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시수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일은 없는데요. 시수가 늘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본어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진 않거든요. 시수가 부족할 경우 만약에 2명이다. 그럴 때는 뭐 일본 문화 편성도 고려해 범직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문화가 상당히 이게 커리큘럼 짜기 어렵더라고요. 1학점이 남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일본어하고 일본어에 집중하셔서 앞으로 교육과정 구성하시면 시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이제 올해 저희 2학년 대상으로 이제 수강 신청 결과인데요. 제가 올해 부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부장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과목을 바꿔버렸어요. 일본어 2를 일본어 회화 1으로 바꿨거든요. 저만 바꾸면 좀 그래서 중국어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는 스페인어도 있는데 물어봤죠. 2를 고집하실 거냐? 나는 회화 1으로 바꿀 거다. 이러이러해서 그분들도 같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회화 1, 일본어 회화 1, 스페인어 회화 1까지 이렇게 바꿨는데요. 보시면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2반인데 2반 규모거든요. 이제 3반으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올해 41명이 늘어났습니다. 요거에 이 늘어난 이유는 뭐 저 말고도 이제 일본어 선생님이 이제 전문 선생님이 한 분 더 있거든요. 일본어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회화 원으로 과목 바뀐 거에 대한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94명이나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는 총 3학년에 교과 영역관 22과목 중에 5개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보시면은 미적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입니다. 뭐 생활과 과학, 여행지리는 요거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2학년 때 사회만 다 선택하는 아이들은 생활과 과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만 다 선택하는 아이들은 여행지리를 무조건 하거든요. 그런 경우의 수를 빼고 나서는 일본어 회화원이 가장 아이들에게 매력도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입시와 관련된 과목만 듣질 않거든요. 일반고 아이들은
진로 성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명고는 미술 중점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미술 전공 시기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 다 국영수 사과만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3학년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부담 없게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이 뭘까? 일본어 회화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실수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실수보다 늘어났어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국어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자 유형도 바뀝니다, 이제. 특히 3학년에서는 예전에는 일본 1을 배운 아이들이 당연히 일본어 2를 선택하겠지? 야, 니들 왜 글자도 다 까먹었어? 2학년 때 뭐 했어? 이렇게 아이들을 대했지만 지금 이제 일본어 회화 1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스페인어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국어 선택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모른다, 작년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이걸 선택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회화를 듣고 싶어서 회화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에 대한 글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이들 그런 달라진 유형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선생님, 우리 교사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야, 나 글자 공부해. 왜 이것도 모르는데 왜 선택했어? 왜 중국어 하지 그랬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말하기 위주로 구성을 하고, 발음도 친절히 알려주고, 그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일본어 2 수업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요. 아이들 2학년 때 일본어 배운 아이들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글자 다 까먹은 아이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어 2로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발음을 무조건 다 알려줘요. 그리고 말하기 위주로만 이제 수행평가를 구성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이 활동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수행평가에 다 참여를 하고요. 아마 지필을 봤으면 아이들이 거의 한 줄로 다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도 40점 미만 한 명도 없었어요. 기본 점수가 40점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뭐 그날 발음 알려주고 회화 표현 머리로 외워가지고 아이들이랑 회화하고 보이스 액팅하고 자기소개 말하고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물론 교육과정 재구성에는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어하고 이제 일본어는 지금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볼 수밖에 없지만 2025년도가 되면 일본어하고 일본어 회화원 과목은 지필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기 위주의 회화 중심 위주의 수행평가 위주. 수행평가가 교사 자율과정이잖아요. 우리의 평가권이 우리의 평가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수행평가잖아요. 일체식 지필고사라는 교사의 평가권이 강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수행평가. 요거에 대한 개발,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수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수준이었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 수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차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앞에서 이 수업을 나눔을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연수를 쭉 들어왔었고 선생님들께서 나눔해 주시는 거를 받아 적기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수업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 이래 왔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막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드리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요 네 가지로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규 교사인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수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엄청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는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 교사이기 때문에 가진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MZ세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리는 용어인 것 같아요. 뭐 경제 쪽에서도 들리고
그리고 또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서도 MZ세대, MZ세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서 대체 이 MZ세대가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라는데 사실 80년에서 2000년이면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이 M과 Z가 어떻게 나뉘는 건지를 한번 봤어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80년에서 94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Z세대는 95에서 2004년 정도에 출생한 사람들을 이른다,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는데 나이가 어린 편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Z세대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Z세대라고 하면 인터넷 기기,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룬다, 거부감 없이 다룬다라고 하는데 저도 저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부터 카카오톡을 사용했고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특별하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나름 얼마 안 된 짧은 유학 경험입니다. 아마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짧은 유학 경험밖에 없긴 하지만 임용이 된 지 애초에 얼마 안 됐는데 전 2019년 하반기에 가서 2020년 2월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해서 붙어서 작년에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바로 직전까지 잠깐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좀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젊은인데 일본 젊은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질감이 들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라고 하면 전통 문화보다는 저는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최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다양한 분야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기기로 컨셉에 맞춘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뭔가 지금 이런 자리처럼 컨셉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물론 미리 캠퍼스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캠퍼스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겹치는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테마를 잡고 발표를 하고 싶을 때는 저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왔었고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거를 이제 수업에 잘 녹여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규 교사인 제가 가진 장점은 뭘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생한 일본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Z세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여하고 싶은 수업 만들기라고 이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주고 싶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역량들인데요. 이 중에서는 저는 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요거를 좀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일본어는 이제 문법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회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가, 요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 같은 경우는 저도 느끼지만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를 모르는 채로 어떤 정보들의 미디어들의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편견들을 좀 깨주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식정보 처리 역량,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역량도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수업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소개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학교 학생들 분석이라고 하기엔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와 특성화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기 이수제여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일본어 수업 한 판을. 근데 작년에 인문계랑 특성화랑 다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봤어요. 이게 일반화가 될 순 없지만 그래도 몇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더라 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문계는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인문계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를 이미 배웠던 친구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중3 때 배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배웠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언어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애니메이션, 드라마, 문화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시를 위해서 일단 다 챙기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부류의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따라와 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강의식 수업과 활동형 수업을 섞어서 해봤는데요. 강의식 수업에서도 그래도 최소한으로 잘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개중에 자는 친구들, 조는 친구들은 있었지만요. 어쨌든 대부분은 잘 따라오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본어에서 저는 계속 어떻게 해야 재밌게 수업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이론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한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식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고 그런 수업을 받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강의식을 했을 때 못 따라오진 않더라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일본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수업 관련된 게 아니지만 다양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느라 조금 시간이 다른 쪽으로 셀 때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질문을 많이 해줘서 그럴 때는 좀 재밌고 신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공통이에요. 인문계와 특성화 공통인데, 작년에는 제가 방과후를 열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요 과목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그냥 안 했었는데, 올해는 일본어 학과를 꿈꾸는 친구도 있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간간히 들려서 이거를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방과후 학교를 신청을 해주었고 인원이 많아서 이제 수준별로 나눴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흥미가 있는 애들이 인문계의 특성화를 관계하지 않고 꽤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특성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는 인문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강의식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 날은 아이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조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특성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습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움직이고 뭔가 만들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들으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식은 힘들어하는데 반면 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친구들보다 훨씬 신나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일반화 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학년, 분위기가 다르고 수준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정말 모두 다 그렇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는 수업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수업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라가나에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히라가나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JTA에서 선생님께서 이걸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선생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제 학습지를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이거를 잘 활용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학습지냐면 일본의 유명한 인기 가요를 이렇게 네모나게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이 히라가나를 읽고 밑에는 이제 해석이 써 있는 그런 학습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아이들한테 소개 겸 이걸로 정리해 볼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하기에는 1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가위로 다 오렸습니다. 다 한 줄씩 다 오려서 그거를 접었습니다. 뽑기통에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요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임용되기 전에 일본 드라마 보는 걸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그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태어났을 뿐인다 라고 하는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봤는데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장이에요. 근데 교육자 출신이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는 셀러리맨인데 이 학교 자체가 사립이고 회사 돈으로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적자난 상황이라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 학교를 명문고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이 셀러리맨을 학교 교장으로 꽂아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교육자도 아니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참견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일본 드라마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에피소드당 한 명씩 뭔가 변화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인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좀 열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교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연구를 막 했어요. 근데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 수업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수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동료 장학처럼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어지럽기만 하고 내용 들어오는 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해외 유학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내가 배워본 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수업 때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을 또 이제 초청을 합니다 수업에. 그래서 진행을 한 건데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범위를 딱 아이들에게 정해줘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칠판에다가 아이들의 이름, 명찰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서 꼴이라고 써놓습니다. 저는 쓰진 않았지만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아이들이 미션을 뭐 돌아다니면서 수행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는데 미션을 수행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와서 정답을 말을 하고 그게 맞은 친구들은 통과가 된 친구들은 자신의 명찰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별거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수업 때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라가나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자 이거를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방법은요. 히라가나를 마무리하시고 싶을 때 수업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50음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타이머를 맞춘 거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당황을 해요. 왜요? 쪽지 시험 봐요? 아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분밖에 안 준다 했으니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 동안 저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이제 출석부를 보고 아이들의 이름을 칠판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또 오른쪽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해두고요. 그럼 이제 본인 이름이 칠판에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긴장을 해요. 제 이름 왜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발표 다 시키는 줄 알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해보세요. 하고서 10분 뒤에 이제 책을 덮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책을 덮으면 이제 애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학습지를 다 이렇게 줄별로 잘라서 쪽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뽑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뽑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너와의 러브 스토리 뭐 이런 문장을 뽑은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갑자기 선생님이 왜 너와의 러브 스토리 이런 걸
주시는 거지? 라고 당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하는데 일단은 받아보시고 이제 화면을 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틀어주냐면요. 요 프리텐더라고 하는 이 노래를 유튜브에 쳐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도 일본어 발음, 한국어 발음, 그리고 한국어 해석 이렇게 해서 다 나오게 해서 노래를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들려주면서 지금부터 네모를 채우실 거고요. 일단 스스로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정 안 되면 책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틀어주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적어요. 근데 이런 너와의 러브 스토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그거거든요. 가사거든요. 이제 바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그 친구도 지금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본인의 교과서를 펴고 일단 한자 한자 해보려고 합니다. 외운 친구들은 바로바로 하고요. 이제 바로 다 한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확인을 받고 이름을 지우고 오른쪽에 본인이 스스로 이름을 적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남을 때 되면 초조해해요. 본인의 이름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 히라가나를 못하겠다 하고 포기한 친구들도 일단 저기에 낙오가 돼 있고 싶진 않으니까 옮기고 싶으니까 한 애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초금 같은 거 틀렸다면 초금 다시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 잘하는 친구들한테 또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고서 너무 놀랐던 점은 아이들이 사실 히라가나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특성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요걸 하니까 일단 자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룰이 뭐냐면 아이들이 모두 다 통과할 때까지 이 노래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싫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써가지고 통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반 끝까지 45분, 50분 계속 이 노래만 듣고 싶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게 싫어서 또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이게 한 번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거에서 애들이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다음 시간에 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통과 못해도 별건 없던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에 정리할 때만 딱 한 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해줘가지고 추천드리는 활동입니다. 꼭 히라가나가 아니라도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인스타그램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진을 올리고 예쁜 음식 찍어서 올리거나 좋아하는 글을 쓰거나 저의 생각을 쓰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되게 공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서로 팔로우를 하면서 지내는데요.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놀라세요. 그러면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괜찮겠지 하고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리는데 근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팔로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인 본인의 사생활도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한 반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반을 들어가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다 알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인스타를 같이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 친구가 어제 마라탕을 먹었다 이러면은 오늘 수업 들어가서 누구야? 너 어제 마라탕 먹었더라? 너 마라탕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나쁘지 않게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서로 팔로우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데 어떤 친구가 사진을 올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요 하트를 많이 받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해시태그라는 걸 올려요. 근데 그 해시태그에 일본어로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히라가나도 다 못 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본어로 이게 적혀 있으니까 궁금했던 거죠. 다음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여기 해시태그 달았던 거 이네 가이시 포로 이런 거 다 알고서 적은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로마자 수업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 이 하트를 받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다는 거라면 일본인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해시태그를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습지를 또 막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는 요 뒷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로마자는 아주 간단하게만 해줬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기도 했고, 로마자가 뭐 C 이런 거 있으면은 SHI 해도 C가 나오고 SI 해도 C가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를 만약에 시험을 냈을 때 헷갈려 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냥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교양으로 로마자를 보고서 적을 수 있게끔 뒷페이지에다가 실어 주었고요. 그리고 QR코드로 각자 아이폰, 안드로이드 별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도 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었고요. 로마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본어를 치시면 돼요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인스타그램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일본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너네가 직접 검색을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는 방법은 여기 후리가나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히라가나 끝낸 후에 진행을 한 거라서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못 읽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넘어갔고요. 요걸 직접 검색을 해보도록 했고 제 인스타그램도 TV에 연결해서 인스타를 안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로마자를 이걸 보면서 해도 어렵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주고 같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인을 좋아하는 사람, 뭐 한국인 또 지나가리따이 뭐 이런 걸 해시태그로 단 친구는 어떨까 이걸 이제 살펴보면 한국어 공부하고 있고 이런 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이것 봐.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너희도 일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던가 해서 직접 인스타그램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로마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이 기세를 이어서 이거를 취미 묻고 답하기에다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요거 취미 묻고 답하기는 저희가 이미 수업에서 연습을 끝낸 상태였고 그리고 복습을 하는 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생기부에 좀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개성적인 거를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성적으로 한 명 한 명 뭔가 다른 걸 적어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반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서 내가 걷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의 취미를 그림으로 그리고 뭐 좋아요 개수나 해시태그는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발표 형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손을 들겠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취미와 난데스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발표하는 친구가 와타시노 취미와 어쩌고 데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면 끝인 건데요. 밑에 보시면 관련 단어도 제가 좀 더 첨부를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교과서 보니까 5개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이 중에 없는데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제 핸드폰을 빌려준다거나 컴퓨터를 빌려준다거나 해서 뭐 사전을 쓸 수 있게도 해줬고 어떤 반은 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을 채워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발표까지 다 마치면 얘들아 뭐 생기부를 적어준다 뭐, 라고는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요 발표하는 친구들을 적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발표를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 써주나?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그림이라도 좀 열심히 그려봐. 발표할 사람 발표를 열심히 하시고 그림을 그릴 사람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고 하지만 밑에 안 채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해보는 시간은 가지되 뭔가 나중에 생기부 적어줄 때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그쪽으로 좀 많이 적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발표를 적극적으로 막 하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적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을 좀 존중해주고자 했고요. 실제로 결과물은 제가 많지만 딱 6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발표를 하는 친구들은 발표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식으로 요 인스타그램 취미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도 인스타그램으로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음식 문화까지 인스타그램을 했습니다. 정말 네, 아이들이 처음에 로마자 인스타그램 요걸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인스타그램을 써먹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구르메와 식사 예절 이 부분에서 구르메 여기 1번까지 보시면은 이거 능률 티처 들어가시면 이 활동을 올려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희 학생들이 이 활동을 다 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구루메랑 1번, 한국인이 일본 식당에 가면 놀라는 거 탑 10입니다. 그런데 이거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에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갑니다. 그러면은 오사카에서의 맛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한다고 대답을 할 거냐면 아마 선생님들도 예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에 검색해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을 뭐라고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사카 맛집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렇지. 나도 한국인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대부분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블로그 한 4개인가 5개를 봤는데 A라고 하는 음식점이 다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A 음식점에 갔습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를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뭐뭇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 한 명이 대답을 했어요. 한국인을 많이 마주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인 정모를 그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갔는데 한국인들과 더 많이 마주치고 한국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메뉴판부터 한국어로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런 배려가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행을 왔는데 여행의 느낌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수업이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많이 가는 맛집이 아니라 일본인이 실제로 많이 가는 일본 맛집은 어떻게 찾을까를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로마자를 배웠기 때문에 로마자로 우리가 일본어를 타자치는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또는 뭐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땡땡 그르메라고 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미 제가 여기 보시면 뭐 땡땡 카페, 땡땡 런치, 땡땡 맛집 요거를 다 여기 안에다가 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사카를 간다 그랬을 때 오사카의 예쁜 카페,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카페가 어딜까? 그걸 알고 싶으면 오사카 카페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사카에서 맛집을 가고 싶다. 근데 현지인 맛집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오사카 그르메라고 검색을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게 정말 쓰여? 라는 의심을 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제 인스타그램을 연결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음식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기 어디예요? 하면 들어가서 거기 구글 맵스로 연동을 해서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찾으면 된다.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 예절 부분을 했고요. 구름의 부분을 했고요. 식사 예절 같은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편집해서 그대로 실은 거라서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묻고 답하는 표현, 이것도 교과서에서 그 이마스, 아리마스 요거를 수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두 개 이마스, 아리마스를 일단 다 주고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두 개 막 반대로 외우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아리마스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스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은
계속 똑같은 문형을 반복할 거예요. no, ni, 아리마스. 요걸 아예 칠판에 써줍니다. 오늘 계속 이거 할 거고 노가 무슨 뜻이고 니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아리마스 앞에는 어떤 것들이 와야 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책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PPT로 만들어서 책을 밑에다 내려놓기도 했고요. 뭐 가방을 옆에다 걸기도 했고 연필을 밑에 떨어뜨리기도 했고 연필을 올려놓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요걸 진행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럼 우리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돌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장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지도를 제가 같이 줬어요. 이 지도를 준 이유는 no, ni에 들어갈 이 말들을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할 건지를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이거를 애들한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시켜보니까 뭐 하늘 아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땅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기상천외한 답변들도 많이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문형을 연습하고 조금만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이마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처럼 간단하게 오늘은 이 문형을 계속 연습해 볼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준비물은요. 다이소에 파는 왕관, 그 불빛 반짝반짝 들어오는 왕관 있어요. 그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진행 방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반에 일본 사람이 들어왔다. 나에게 왕관 쓴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요거 아이들이 일단은 보고 그냥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장을 넘겨주고요. 선생님이 위에 걸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밑에 걸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왕관 써볼 사람 지원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친구가 왕관 쓴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쓰는 거죠. 불빛도 나오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부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가 당황을 해요. 가고 싶은, 어디를 가야 돼요? 하면은 이제 뭐 교실 뒤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친구 옆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TV 밑에 내려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대답을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근데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쓰고 화장실 가세요. 해서 화장실을 보내버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자, 지금 저 친구 화장실을 갔네요. 그쵸? 그럼 요거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도 배워볼까요? 해서 토일에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친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이 문형을 단지 연습했던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한 그냥 하나하나 꼭지 하나하나만 따가지고 제가 재밌었던 것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이 사실 50분이면 50분 꽉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집중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아이들에게 그냥 자유시간을 주기엔 또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보여줬습니다. 저의 브이로그인데요. 저는 지금 유튜버가 아니고요. 이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다고 했을 때 나름 얼마 안 된 짧은 유학 경험 요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2번을 총 일본을 다녀왔어요. 한 번은 교환학생이었고 한 번은 국비유학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걸 내가 영상으로 담아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어떻게 좋게 국비 유학으로 다녀올 수가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교사가 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학생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나의 일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일본 국비 유학 생활 동안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그때는 임용 전이었기 때문에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유튜브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는 그냥 이걸 찍어서 올렸는데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그냥 보여줘 봤는데 할 거 없으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보여줬는데 의외로 선생님 다음화 보여주세요. 다음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기 전에는 일본에서 사는 사람의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고 재밌다라고 느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일상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앞에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재밌어 보였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일본어만 알려주는 선생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 갔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일본에선 이렇게 쓰여요 라는 거를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이 아 일본어를 처음엔 이렇지만 점점점 더 배워 나가면 선생님처럼 뭐 일본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구나. 공부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도 다 이렇게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딱 남은 시간에 보여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나중에 일본에 가서 하는 연수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일본에 혹시 가실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은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했던 거기 때문에 다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근데 궁금하시면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J-팝에 대한 편견 부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일본이라고 하면 또 일본 노래라고 하면은 모두 그냥 한 마음으로 애니메이션, 애니 노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또는 일본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이 없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돌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존재한다.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일본 노래들을 많이 틀어줬었는데 듣기 전에는 애들이 걱정을 했는데 듣고 나서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저기 나오는 춤 뭐예요? 저 따라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아이들도 그냥 생각보다 좋은 노래들을 듣고 하니까 되게 즐겁게 일본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긴 수업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숙지고등학교 교사 조항은이고요. 오늘은 선생님 이렇게 전학공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소통을 하는 전학공 모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설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수원에 들어오면서 이제 숙지고라는 새로운 환경에 일본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일본 문화라는 과목을 또 가리키면서 좀 새롭게 과목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학공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사실 일본 문화에 대한 과목을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일본 문화를 얼만큼 지금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서 설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어 2분, 그리고 기타 2분, 저 일본 문화니까 제가 일본 문화 2명이 됐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하신 2022년 1학기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의 수행평가 과목을 써주세요.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서평 쓰기, 네, 의견 주셨고, 서평 쓰기, 역시 3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서평 쓰기 하면서 또 그 아이의 진로 연계한, 흥미 연계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세트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분야와 연관 지어서 책을 읽으면 좋으니까, 저도 3학년에서 책을 가진 독서 토론이나 이런 칼럼 쓰기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토크 활동을 네, 여러 가지 만들기도 했었고, 발표, 프레젠테이션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문화 발표, 장문, 진로, 하이쿠, 창작, 읽기, 쓰기, 은편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은편 활용 논술형 평가. 일본 문화 탐구 보고서 쓰기, 네, 일본 문화 탐구 말하기 읽기, 일본 지역 탐구 발표, 일본 소설 속에서 일본 문화 찾기. 네, 저도 이런 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 번째 질문은 그냥, 질문, 질의하는, 걸로 제가 선택을 해서 그냥 야매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그냥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계획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내용들 있으시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생기부에 기재할 만한 활동인가? 평가하기 쉬운 콘텐츠 사용하기, 아이들이 거부하지 않을 난이도 미션,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생기부 연계 및 점수 부여, 네. 다 선생님들이 3학년이다 보니까 진로 선택에서, 네, 꼭, 다른 과목, 뭐, 수능 입시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특은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들 신경 쓰시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써주시네요. 진로 연계, 그다음에 학생들의 삶과 연계. 네, 저도 학생들의 삶과 연계하는 거에, 네, 저도 한 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워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키워드는, 에듀테크 활용, 그리고 수행평가, 일본 문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문화 수업. 그래서 선생님들도 에듀테크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에듀테크 활용이고요. 코로나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많이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 공간이 굉장히 엄청난 편리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롬북의 또 위력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크롬북이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고, 그래서 대한민국 선생님들도 역시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2년 동안 엄청나게 급속도로 달라지고 발전하는 모습이 역시 한국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열정 김선생 TV 여기 한번 선생님 보시고, 전 구독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에듀테크 교육용 앱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에 찾아서 보면 거의 다 있거든요. 최근에 이 선생님이 올린 것 중에서 우영우 드라마 선생님들 아시나요? 여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 목적으로 이 우영우 드라마 감동적인 클립을 갖다가 활용한 게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에듀퍼즐이 편한 점은 선생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클립을 제가 카피해 올 수 있어요. 그럼 제 마이 콘텐츠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권모술수 권민우? 자, 여기 권모술수, 네, 답 정답입니다. 네.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자, 우당탕탕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지? 시끄러운 소리인가요? 네.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자, 이거 아까 그 선생님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별명, 어떤 별명, 이런 이제, 서로 친구들에게 좋은 별명, 이런 따뜻한 별명 지어주고, 이런 예방교육으로 활용할 거여서 이런 따뜻한 영상과 이런 질문들을, 네,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네, 우영우가 지어준 수연의 별명은 봄날의 햇살. 되게 따뜻하죠. 네, 저만 따뜻한가요? 네, 저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네, 수연이 우영우에게 해준 봄날의 햇살 같은 말과 행동이 아닌 것은, 네,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준, 네, 4번인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 우영우 괴롭힐 때 모른 척하면 아니죠. 네.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네, 봄날의 햇살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런 내용 질문도 있고요. 네. 우리 반에도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뭔가 감동도 주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이 있어서 우영우 요즘에 네, 한두 편 받고 다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 반가운 영상이 있어서 제가 얼른 카피를 해서 저도 제 콘텐츠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생님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 걸로 이렇게 만들고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활용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퍼즐은 자기 것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하시면 네, 여기 디스커버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캔바를 사용하면 이렇게 홈에서 보면 저는 지금 교육용 프로를 지금 신청을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지나 이런 포스터 같은 모둠 활동을 할 때 보통 우리 구글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캔바에서는 모둠이나 이 학생들을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런 하나 디자인을 만들 때 같이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용 프로를 신청할 때 교사이면 재직증명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로드를 하면 48시간 내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신청이 되면 여기 조항은 클래스 이러면서 이렇게 저는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애정하는 도구는 이렇게 카굿이나 멘티미터, 클래스 카드.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BGM이 빵빵해서 학생들을 열광하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쓰는 건 좀 수업이 흐트러지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동기 유발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끝날 때 확인 학습을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캔바에서 제가 활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캔바는 디자인 도구인데 보통 망고보드는 유료라서 리플릿 만들기 이런 거 할 때 약간 애들이 유료로 쓸 때도 있었고 그런데 미리 캔버스를 요즘에 많이 쓰죠. 미리 캔버스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비슷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상할 수 있고 그래서 캔바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협업 활동까지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눌렀다. 그럼 흐려지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을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버블 기능,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멘티미터는, 많이 선생님들이 편하게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저도 3학년, 문화 수행평가 할 때 대중문화 비평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추천하는 칼럼글 작성하기. 그래서 문화 요소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멘티미터로 이렇게 모든 별로 토론하게 하고 추천하는 영화 발표하게 하고 배틀로 이렇게 1등을 가렸어요. 그래서 1등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추천한 영화가 다 본 것들이고 이래서 그런 건지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이거를 1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보여주고 친구들과 감상문도 써보고 그다음에 수행평가로 칼럼글 쓰기 할 때는 본인이 추천하는 영화, 다 같이 본 영화 말고 본인이 추천하는 영화에 대해서 문화 요소도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도 많이 했었죠.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말로 하면 친구들이 뭔가 말로 하는 거를 꺼려하고 소극적인 친구들은 자신이 없을 때 말을 안 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기계를 두고 말을 할 때는 엄청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젠보드 사용하시나요? 그 다음에 마인드 마이스터 이런 것들도 다 구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마이스터는 이렇게 마인드맵이 뭔가 이렇게 구조화가 돼서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최근에 작성을 해봤고요. 젠보드도 이렇게 포스팅으로 온라인 토론을 해봤어요.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저는 일본 문화를 탐험하는 책을 읽고 그다음에 또 시사 문화, 일본의 사회 요즘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영상을 좀 보인 다음에 일본 사회의 문제점, 왜 점점 일본은 지금 이렇게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을까? 뭐 이런 문제점을 다룬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찬반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모든 별로 자유주제를 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 반대 또는 의견 이런 것들 나눈 것들을 젠보드를 했고요. 근데 젠보드는 지금 대면 수업에선 사용하기가 어렵죠. 비대면 수업에서 PC 화면이나 크롬북, 근데 크롬북이 들어온다면 아주 최적인 것 같습니다. 크롬북에서 사용할 땐 아주 잘 되고요. 저는 크롬북으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 크롬북이 아이들이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패들렛은 이렇게 갤러리로 많이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끼리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학교 필기를 패들렛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집 또는 역사집을 만들 때 그 패들렛에 올렸던 것들을 PDF로 쫙 받으면 뭔가 저희가 편집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한 학급 일기에 부분이 예쁘게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집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패들렛입니다. 그리고 이 방관자 효과는 저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제가 방관자 효과를 써봤거든요.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기계에 이렇게 써보는 그래서 효과적이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참여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써봤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말로 많이 하다 보니 말하는 거에 소극적인 친구들은 이게 쓰는 거예요. 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모두 참여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다 돌리면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를 두고 이런 브레인 라이팅처럼 운영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자기 의견을 다 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마이스터 체험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인드 마이스터는 그냥 구글에서 선생님 이렇게 여기 점 9개 이렇게 누르면 여기 많이 구글에 관련된 게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저는 진짜 많이 눌러봤었거든요. 젠보드, 어스 이런 것들. 여기 여행 이거 눌러보면 일본 여행에 관련된 일본 여행 계획 짤 때 많이 도움될 수 있게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인드 마이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마이스터에 마인드맵을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같이 이것도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무조건 다 로그인하면 되고, 제가 여기 마인드마이스터, 네, 글쓰기 하던 거에 선생님들을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여기 보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만들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렇게, 채팅창에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면, 선생님들이 이 링크를 타고 이렇게 여기다가 와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옆으로 플러스를 시킬지 아래로 플러스를 시킬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주제가 에듀테크 활용 수행평가 일본 문화. 일본 문화는 진로 선택 과목 일본 문화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하고 쓰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페어덱 쓰다가 말았는데 이거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페어덱은 네, 이 1대1 상호소통 피드백 주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썼었거든요. 지난 학교에서는 유료로 네, 사가지고 쓰기도 했어요. 저는 네. 원격 수업이었으니까 그랬죠. 네, 지금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한번 그냥 다 쓰진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플러스를 누르고 하나 써보세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그래서 뭐 수행평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의견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선생님들께서 써주시고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상, 네, 그렇게, 네, 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지금, 잠깐만요. 네. 저도 이렇게,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키워드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점점 굉장히 많은 걸 해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국 일본어 교사 모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수업 내용과 수행평가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만큼은 애들이 배웠으면,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수업 내용으로 하고 평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주의를 좀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워서 어디에 써먹어야 된다라고 배워서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수행평가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 아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 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가타카나를 배우면 어디에 써먹을까? 아니면 회화를 배워서 아니면 생활 일본어를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수행평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사시 역량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전 이 네 가지 정도 주요 일본어 수업이 입시 과목은 아니지만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설계를 하는데 문자는 꼭 외워야 된다 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문자 시험을 잘 안 보는데 저는 빅데이터 시대에 뭐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고 자기가 처리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 구별해서 어떤 걸 사용할지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진위 구별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최소한 문자는 외워야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회화를 배우면 우리가 기초 일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배울 수는 없지만 짧은 거라도 뭔가 직접 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해봐야 자신감이 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할까 저는 항상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배워서 써먹어야 될 때 어떻게 배워서 써먹을까? K문화가 굉장히 우수한데 그 K문화 우수성 약간 국뽕을 넣어서 엄청 강조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문화대사가 돼서 알려야 돼.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방법, 우리가 일본어를 배워서 그걸 활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홍보 수칙자나 UCC 이런 것들, 창업 메뉴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를 제가 했던 수행평가들 또는 수행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정의적 영역평가로 세 틀에 쓰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나열을 해봤는데 다 선생님들도 하실 거예요. 미니 자서전 만들기, 자기소개글을 갖다가 미니 자서전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역할극 대본 쓰기. 저는 창작으로 교과서 문장을 활용하여 자기 창작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교과서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문장을 갖다 쓸까 이렇게 해서 대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하이쿠 찍기, 뭐 이메일 쓰기, 듣고 쓰기, 홍보 책자 이런 문자 쓰기 관련이고요. 그리고 말하기. 저는 자기소개를 1학기엔 꼭 시키는 것 같아요. 릴레이로 말하기 하면 정말 한 5분, 10분이면 20명, 30명이 금방 뚝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고 옆 사람 소개하면 옆 사람이 받아서 또 자기소개를 하고 그러면 외운 거라서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우기 전에 그 피드백을 주고, 그걸 외우는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워서 꼭 말을 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다 선생님들도 하시고 계시죠. 저는 읽기는 어떻게 할 방법을 좀 선생님들 아이디를 공유하고 싶긴 한데, 저는 이렇게 나도 성우라는 것으로 해서 실감나게 읽고 녹음을 해서, 대시보드에 올려놓는 이런 거를 저는 좀 했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화탐구는 아까 선생님들이 하신 대로 문화비평 그리고 주제 탐구 발표, 심화 주제 탐구 발표, 독서 토론, 북칼럼니스트, 여행 계획서, 리플릿 만들기, 이런 수업 재구성하기, 대중문화 칼럼 쓰기, 우리가 만든 문화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학습지 검사 이런 걸 해봤고, 그다음에 부교재는 쓰기 교재를 만들어서 쓴 거 검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수업 과정 참여도 도장 개수 이런 거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에듀테크 클래스 카드에 저는 클래스 카드도 사실 아카데미로 구입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어휘 공부시킬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매 끝날 때마다 한 10분, 20분씩 접속을 해서 클래스 카드 들어가서 암기학습, 리코렉습 맞춰라. 그리고 마친 다음에 어휘 배틀 한다든지 이러면 또 애들 신나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테스트를 매 과마다 그러면 3개과를 누적을 시켜서 그 점수 엑셀로 받아서 점수 계산하는 건 다 기계적으로 다 되거든요. 편하게 점수를 낼 수 있고 그래서 80점 이상 점수가 누적 평균 80점 이상 A 이렇게 60점 이상 70점 이상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도 2학기 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패들렛 수업 갤러리 검사, 갤러리 많이 사용하시죠, 선생님들.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 자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공간을 만들어 봐요.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걸 많이 하진 않는데 저는 부지런해야지 올려놓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저한테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어 시간에 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올려놔라. 그러면 뭔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학기 말에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제가 보기에도 뿌듯하고 학생들은 좀 힘들지만 학생들도 뭔가 야리가이가 있는 그런 활동을 좀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일본어 수업 돌아보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지금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콘텐츠를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모아놓긴 했거든요. 물론 다 비공개로.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이거는 지금 코로나 이전이에요. 물론 이 수행평가 계획은 학교마다 약간 양식이 달라서 이 양식은 올해 제가 근무하는 지금 1년 이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근무했는데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 수행평가 양식 정도이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 학교에서는 요거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도 같이 넣어서 조금씩 3점씩 넣어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했던 거 잠깐 저는 잘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これはちょっと短くない？もう少し長い方が大丈夫だよ。本当？これ何ですか？可愛いです。これください。可愛いですね。でもお腹すいたね。何か食べ行こう。いいよ。パンとアイスクリームが食べたい。美味しそう。お父様、これ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ママのうちでアパートのうちで、アイスクリームのうちで、600円でございます。全部で17分のうちで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コーライト注文はお願いします。はい、コーラワイト18個にしてくださ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せー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 이렇게, 사실 이 아이 친구들은 준비물도 제대로 많이 준비해오진 않았었어요. 다른 조에 비하면, 다른 준비물들이 화려한 조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뭔가, 친구들끼리 하면서 단합이 잘 됐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라, 이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잘 지켜줬기 때문에 되게 잘했고, 발음이 이렇게 막 유창하다든지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외워서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수행평가 그 세트,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특에도 많이 써주고요. 사실 저는, 이런 말하기를 UCC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를 공개하는 건 아니고, 한 학기에 1개 정도, 1년에 1~2개 정도 괜찮은, 나 혼자 소장하고 싶은 동영상이 생기면, 여기에 몰래 넣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꺼내보거든요. お腹すいた。何でも食べようか。ハンバーガーはどう？バーガーはハンバーガーのパンの代わりにご飯を使って韓国風に解釈した料理です。ピザトーストはどうかしら？ピザトーストは韓国の学生たちがよく食べる代表的なトーストがサイズです。よく聞くときはどう？一口はチーズを辛い一口の上に重ねた料理です。 네, 이렇게 이제 물론 잘하면 뭐 유창하고 이런 걸 뭐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UCC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메뉴판 만들기도 그런 취지에서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원래는 했었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용 앱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친구들이, 제가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할 때는 이 미리 캔버스 사이트 링크도 달아주고, 구글 슬라이드 링크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들어가서 같이 한다던가. 근데 이제 저는 올해 이 가타카나를 2학기 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가타카나를 한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친구들한테 활용하는 방법을, 궁리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크롬북 2학기 때 애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만약에 활용을 다 할 수 있게 학기 초에 보급이 된다면, 북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기, 가타카나 단어장 만들기, 이런 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평가 계획을 짜놓고, 요게 두 개 같이 활동이 연동될 수 있는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이렇게 오디오북, 일본어 회화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이아로그,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렇게 거기 음성도 넣을 수 있는 활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디까지 만들어 이렇게 이까지 만들었고 그다음에 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명씩 모둠을 짜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열면서 사실 이 소리도 녹음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예요.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발음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저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거를 발음을 연구를 하면서 단어나 말하기를 녹음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의르스. 이렇게 지금 음성을 넣고 그다음에 요 획수는 이렇게 그리기 에디트 들어가서 이런 이제 툴 사용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설명을 잘 들으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펜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런 걸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지우고 수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돈 하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를 초대를 하면 요거를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학생들이 이걸 카피를 해서 요거를 그대로 같이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친구들이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림도 다른 거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용하면 단어장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한 게 한국어 단어장 요즘 일본 친구들이 한류 문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되게 하는 사전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평가 평가 계획에는 뭐 가타카나 어휘활용 스토리텔링을 넣었어요. 가타카나 문자를 시험을 보고 그거에 10점을 넣고 그다음에 그 시험 보자마자 이걸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수업에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스토리텔링을 넣었는데 스토리텔링을 만약에 크롬북이 학기 초부터 쓰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모둠별로 이 북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하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계획은 짜놓고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고 발표식으로 대본 쓰기 창작 10점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 10점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준비를 해서 애들이 퍼포먼스를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그 북 크리에이터로 해서 직접 자기가 녹음을 해서 대화를 북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동화책이지만 일본어 회화북이죠. 일본어 회화. 일본어 가이와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일본 문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학기 초부터 같이 나눠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학교에 오니까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변호 저 순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목을 일본어 원도 하고 생활 일본어도 하고 일본 문화도 하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한 분이 더 계세요. 그 한 분은 3학년 담임을 대신하죠. 근데 이렇게 일본 문화를 한 분이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예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시간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수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과목씩 다 가져갈 수가 없고 골고루 일본어도 나눠 갖고 일본 문화도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저 같은 상황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일본 문화 수업은 저는 책을 처음 봤는데 책만 있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웹 뷰어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일본 문화 교과서도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 수업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 처음에 난감했었거든요. 그리고 평가 계획서도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밴드에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성취 기준 이거 있나요? 막 어떤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제가 찾아 들어가지고 평가 계획서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전면 등교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그동안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또 소통을 하면서 많은 기계를 활용한 수업을 했었는데
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애들을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계도 가끔 활용하면서 소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협력 활동을 하면서 협력 수업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들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런 수행평가를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일본문화 수행평가는 저는 심화주제탐구, 이거 선생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세특용이죠. 뭔가 진로와 흥미 연결해서 주제탐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논술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화비평, 아까 말했던 이거는 좀 쉬어가는 코너예요. 대중문화 비평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뭐 칼럼 글쓰기, 그다음에 문화이해. 이 문화이해를 제가 교과서를 활용한 수행평가고요.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만드는 아까 제목을 했던 우리가 만드는 문화 수업 갤러리 워크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심화 주제 탐구할 때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안내를 할 때 3월 달에 했던 거고요. 계획이랑 그다음에 구글 슬라이드 이런 데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야. 이런 링크 같은 거. 그다음에 디자인 미리 캔버스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주고 친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화 비평 활동은 아까 이렇게 영화를 하나 정해서 친구들과 같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감상을 토론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상 토론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소개도 해줬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토론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 활용해서 하시면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 이해가 저는 가장 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과서를 어떻게 교과서가 있긴 있는데 너무 활용을 하나도 안 하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이 6개 단원을 서술형 문제, 시위문화 평가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이제 점수를 가르는 평가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열심히 계획을 했었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면 갤러리 워크를 기계로 할 텐데 또 지금 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학교는 크롬북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사회과에서 갤러리 워크를 많이 하는데 일본어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 이제 분담을 해서 매과 주제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전시물을 만들고 그거를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갤러리 워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할 때 이렇게 문화이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실 서술형, 논술형. 여기에서 점수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A형, B형. 지금 일본 문화 선택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걸 다 공유해 드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이 진로 선택으로 일본 문화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만드는 문화 수업은 이렇게 갤러리 워크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3학년을 계획하면서 2학년도 해야지 그리고 2학년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2학년은 주제 연중 행사, 상반기, 하반기 2개랑 그 다음에 일본의 고등학교 생활, 그 다음에 주거문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이 좀 더 흥미있는 주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모둠으로 들어가서 모둠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전시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활동이었어요. 3학년 자료는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를 다 어디다 고이고이 묻어둔다는 게 날려버린 것 같아요. 3학년 때 없어가지고. 저희 3학년은 활동지 처음에 이렇게 이런 활동지가 나가요. 그래서 진행 일정, 2차 시, 2, 3차 시에 만들고, 그 다음에 4, 5차 시에 갤러리 워크 더하기, 이제 공부한 것들 가지고 퀴즈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차 시에 논술형, 서술형이죠. 12문항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안내를 해준 다음에, 어떤 주제를, 1, 2 주제는 제가 수업을 같이 나갔어요. 1단원은 지리와 풍토이고, 2단원 주제는, 한일 문화 교류사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그 수업은 제가 강의식으로 나갔었고, 3과 4과 5과 6과 네 모둠으로 나눠서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역할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분담한 학습 내용적인 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물 제작하고 갤러리 워크 운영할 때 도슨트 역할도 꼭 정해서 설명하는 사람, 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그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막 이러면서 내 역할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다음에 학습적인 부분에서 내가 분담한 내용을 공부를 한 거를 여기에 적고 그다음에 퀴즈도 한번 만들어봐. 우리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행평가도 할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갤러리 워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내용 메모해요. 네. 그래서
메모한 내용도 나중에 검사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글 클래스룸의 모든 구성 이렇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해주고요. 수정 권한 주면 이렇게 모든 게 짜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2학년 자료예요. 2학년 자료. 3학년 자료가 제가 사진을 다 날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제법 아이들이 잘 하는데 잘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시간상 네, 이렇게 설명해주고 애들이 질문을 해요. 설명 듣고 질문하고,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쪽, 원래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차 갤러리 워크 할 때는, 가볍게 돌아다니면서 좀, 자유롭게 보고, 2차 갤러리 워크 시간에는 가볍게 본 내용을 진짜 발표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조별로 시간을 좀 정해주고, 발표를 하게 하고, 적게 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 다음 2조, 그 다음 3조, 4조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일부러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퀴즈도 같이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제별로 같이 공부했으니까 뭐 한 5개씩 문제를 만들어 봐. 그래서 공유 시트를 또 주고 그다음에 모든별로 이거는 모든별로 핸드폰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다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문제를 수준별로 100점짜리, 200점짜리, 300점짜리, 400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봐. 이렇게 하고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하나 자연재해 지역문화, 언어생활문화, 인사행동문화 이렇게 모이겠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제가 여기에 넣으면 플러피 네. 아이고 플리퍼티 여기 플리퍼티 퀴즈쇼 선생님들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번 요렇게 친구들이 문제를 수학한 거를 제가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서 요거를 친구들에게 다 같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이시죠?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이 링크는 다른 선생님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링크를 일단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팀은 이름은 그냥 뭐 정해봐 니네 그러면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정해보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토토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팀 이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하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팀이 5팀이다 그럼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인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주제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셔플로.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에 그림도 선생님들 이 문제를 다, 어려우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연재. 자, 이거 셔플로 돌려가지고 지금, 주제별로 안 나오네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서 주제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본 8개 번역별 지역 이름을 말하시오. 이런 거 다 지금 일본문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외워서 쓰기도 하고, 제가 이런 문제를 냈으면 이런 거고, 이런 거는 꽝이에요. 그냥 문제 없이 500점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어를 쓰세요. 이런 거. 자, 현재.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 퀴즈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점수를 배팅을 할 수 있어요. 300점, 뭐 이런, 여기 400점. 대부분 다 친구들이 배팅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문제를 냈어. 일본 제형 사성 다이알 번호는, 이거 근데 일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문화 교과서에. 그래서 이거를 세심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맞을 수도 있겠죠? 맞고, 틀렸다. 그러면, 답을 알려줬을 때, 이렇게. 자, 배팅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고 빠지고, 이렇게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림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KY, 이런 거에 대해서 언어생활 문화에서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저는 일본 문화 전공이 아닌데, 모르는 내용도 있어서 같이 보면서 사실 공부도 하고 이런 영상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같이 보여줄 수도 있고, 다시. 자, 이 춤 이름은 아와오도리이다. 아와는 어느 지역의 옛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유튜브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 어느 지역의 캐릭터인가? 그래서 이거는 쿠마모토 이렇게. 자, 이건 지역 문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친구들과 같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들으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 일본 문화 수업을 전 한 반 가져가고 3학년생이 2반 가져가는데 제가 한 반은 28명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A 80점 이상이 50%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쫓아한 아이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안 한 아이들이 25%. 그래서 새 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문화 수업 활동에서 모든 별 주제, 여기 모든 별 주제를 다 써주고 언어인도 문화에 대해 갤러리 어떤 주제를 만들고 공유하고 전달. 특히 에모지 등 그림 문자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전시 자료의 글 작성, 그림 표현, 자료 설명, 필기 제작의 모든 활동이 되게 이 아이도 1, 2등급은 학생은 아닌데 성실한 3, 4등급 학생이죠. 그래서 열심히 한 모습들을 제가 꽉 차게 채워주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보람을 느끼고 서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만드는 문화 수업 활동에서 모든 별 주제,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갤러리 워크 전신자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전달함. 특히 팀장을 맡아 역할 분담 및 제작을 주도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 친구들이 각자 맡은 일본 문화 내용을 전시 자리에 잘 정리하고 설명해 주어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배우고 적극적인 활동 모습을 보며 배움의 기회가. 사실 이 친구는 한 6등급 이하일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이렇게 깊게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팀장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고 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책을 써줬고요. 대부분 이렇게 6등급도 저는 이렇게 꽉 차게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제는 사실 소통과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수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미래의 교사의 역량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공부 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전문가예요. 진행 전문가. 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낸 사전 찾아보면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하는 삶을 말한다. 이랬는데 그런 공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뭔가 학생 자치 활동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퍼실리테이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특에도 넣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소통 전문가, 소통을 하면서 촉진을 시키는데 소통을 하면서 이끌어내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사의 역량을 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교사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이제 지속 역량은 원래 교사에게 필요했던 역량이고 강조 역량은 여기 보시면 학습 생태계 조성 관리 역량 이런 게 조금 특이한 표현이고 세 번째 교수학습 실행 역량군에서 퍼실리테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교사들은 앞으로 학교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아우르게 되면서 교사는 개별 학습자의 학습을 안내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개인별, 그룹별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학습 촉진 전략을 실행하는 것. 이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발표 수업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교사는 단순한 전달자 안내자가 아닌 학습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제안을 해보면서 수업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